대한민국에서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항상 세금을 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최근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유세 인상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이중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는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당연히 국민이 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세금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착각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에도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조용히 청구서를 받게 될 집 없는 서민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밤 12시가 다 돼서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저도 궁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장 자체는 단순했지만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했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링크를 눌렀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 기사 안에 담긴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입니다. 일본 도쿄는 무려 1.7%, 중국 상하이도 0.6% 수준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 합쳐도 고작 0.15%예요. OECD 전체 평균은 0.33%인데 우리는 그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 체계를 비교 연구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고 재경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보유세만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들고 있을 때의 세금만 낮을 뿐 취득세와 양도세, 대출 규제, 거래 규제까지 합치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장관까지 나서서 미국처럼 재산세 1%를 부과하면 50억짜리 집은 연간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을 공개석상에서 직접 꺼냈어요. 이 모든 움직임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식 입장은 아직 신중합니다.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청와대 정무수석도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핵폭탄을 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매일 밤 핵폭탄의 설계도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어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2022년부터 4년 동안 이어져 온 조치인데요. 이날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분들은 팔 때 기본세율의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얹힙니다. 양도세 중과가 무엇이냐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에 추가로 더 붙는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다주택자에게는 20에서 30%포인트가 더 얹히는 거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함께 사라지고요. 결국 양도차익의 최대 7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까지 세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연장 없다고 여러 차례 못 박았고 청와대 대변인은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잔금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보완 조치는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은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신호가 날아오고 다른 쪽에서는
팔자니 양도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버텨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보유세가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집에서 살든 세를 주든 심지어 비워두든 상관없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 때 한 번만 내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세는 매년 반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면 그 부담이 해마다 쌓이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집을 여러 차에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론조사를 해도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뉴스 댓글창에 잘했다는 반응이 넘쳐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조세의 정가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네 가게 또는 식당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랐어요. 건물주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다 흡수하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임대료를 올립니다.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임대료가 오른 만큼 수익이 줄었으니까 물건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최종 비용은 누가 지게 될까요? 가게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손님이 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금은 건물에 부과됐지만 그 비용이 물처럼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게 고일 수 있어요. 집도 똑같아요. 집주인에게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은 그 비용을 월세에 얹어서 세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강북에 빌라 2채를 가진 집주인이 있다고 해봐요. 매달 월세를 5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이 수입인데 거기서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수익률이 이미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유세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대기업처럼 다른 사업에서 비용을 흡수하거나 줄일 방법이 없어요.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월세를 올리는 거죠. 50만 원이던 월세가 55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지게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의 세금을 사실상 함께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금 고지서는 집주인한테 날아가지만 실제로 그 부담의 일부를 채우는 건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되는 거죠. 국가가 세금을 걷겠다고 할 때 정말 그 부담이 특정 사람에게만 끝날까요? 처음에는 일부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여도 경제 안에서는 그 부담이 임대료와 가격, 소비와 투자 위축 같은 형태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다주택자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특정 사람에게 가더라도 그 경제적 영향은 결국 국민 전체가 함께 받게 됩니다. 이게 가설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했습니다. 집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같은 시기 전국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세금이 올라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거나 새 보금자리를 구하던 분들이 갑자기 오른 전세 가격에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정책의 부작용이 몸으로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책은 부자 집주인을 겨냥했는데 정작 직격탄을 맞은 건 집 없는 서민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한번 올라간 주거비 부담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주거 비용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가 건물주도 똑같은 원리로 반응하거든요. 건물의 보유세가 올라가면 상가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가 오른 음식점 사장님은 찌개 가격을 올리고, 카페 사장님은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고,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커트 비용을 올립니다. 결국 집도 없고 땅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을 통해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달 뒤에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아주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왜 결국 집 없는 사람들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금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 정책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이 논리가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못 버티고 집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늘어야 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 비로소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 세 단계가 전부 연결될 때만 이론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자산이고 노후 보장이고 많은 가정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세금 압박으로는 집을 안 팔아요. 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여러 차에 들고 있는 자산가들은 버텨낼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증여를 하거나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등 이미 검증된 세무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자산이 많을수록 방어 수단도 다양한 게 현실이에요. 반면 세금 압박에 먼저 반응하는 건 여력이 없는 중소형 다주택자들이에요. 강북 빌라 2채, 지방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집을 내놓거나 임대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남고가 아파트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저렴한 집을 공급하던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남은 집에 경쟁이 붙어서 오히려 월세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정책이 겨냥한 투기 수요는 살아남고 세입자에게 집을 제공하던 임대인들만 먼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 중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월세를 높이는 것 대신 아예 공실로 두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높아져서 임대 수익률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일부 집주인들은 그냥 집을 비워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은 있는데 세입자가 살 집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공실주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대 시장에는 매물이 없는, 보이지 않는 공급 감소 현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거래세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높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 보도를 보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거래 관련 세부담이 5.1% 수준으로 OECD 평균 0.8%보다 높게 제시됩니다. 시기나 통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의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특히 거래세가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방향성은 여러 기관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사는 것도 무겁고 파는 것도 무거운 나라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거래가 끊기면 매물이 사라지고, 매물이 사라지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면 임대차 시장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결국 피해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정부가 보유세 국제 비교를 꺼낼 때 빠뜨린 숫자들이 있거든요. 보유세는 낮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세금들은요? 취득세부터 볼게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인데요. 1주택자는 1에서 3% 수준이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0.1%, 일본은 0.3%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취득세가 미국의 120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시 최대 82.5%까지 붙어요. 대출은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혀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허 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집을 들고 있을 때 세금은 낮아요. 그런데 살 때도 팔 때도 여러 차에 가질 때도 심지어 거래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혀 있는 나라예요. 이미 이렇게 꽉 막힌 시장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가 딱 하나 남아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월세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그 길을 걸었어요. 역대급 규제와 역대급 세금을 동시에 쏟아부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임기 내내 뛰었고 내 집 마련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죠. 세금 정책이 집값을 잡겠다고 달려들다가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경험은 아직 10년도 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 방향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한테 세금 더 걷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박수를 치거든요. 뉴스 댓글창에 지지 댓글이 넘쳐나고 지지율도 올라가요. 하지만 그 세금이 어디로 전가되는지, 결국 누가 그 부담을 지는지는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요. 눈에 바로 보이지 않거든요. 정책이 발표된 날 뉴스는 화려하지만 반년 뒤 슬그머니 오른 월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원인을 정책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책의 비용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조용히 보이지 않게 전가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부동산 문제를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대립으로 이해합니다. 다주택자가 투기를 했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논리예요.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실제 작동 방식은 그 단순한 직선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세금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눌렀을 때 그 힘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누가 그 충격을 흡수하고 누가 그 비용을 전가받는지는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항상 협상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거절할 선택지가 없는 사람, 월세를 못 내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전혀 다르게 읽어요. 모르는 사람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뉴스에 박수를 칩니다. 아는 사람은 그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내 월세가 얼마나 오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현실을 더 잘 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 구조는 굉장히 교묘해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식은 뉴스에 크게 나와요. 집주인 아무개가 종부세를 수천만 원 냈다는 소식은 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회수했다는 소식은 기사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개인 간의 계약이 됩니다. 사회적 가시성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만들고 인식의 차이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왜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서민과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세금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거나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세제 강화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한쪽 문만 닫아버리면 압력은 다른 통로를 찾아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 통로가 바로 임대료이고 그 끝에 세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세금 논쟁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이에요. 집값 문제의 본질은 과연 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공급의 문제인가요? 서울의 집값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강남에 학교가 많고 병원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모두가 그 근처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땅은 늘어나지 않아요.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강남의 지리적 이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높은데 세금이 오르면 거래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면 공급도 줄어들고 그 희소성이 오히려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강남이 아니어도 살만한 곳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학교가 들어서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야 해요. 그게 수십 년이 걸리는 도시구조의 문제예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올리면 빠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부작용만 남는 경우가 반복돼 왔습니다. 지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남의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계약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시고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인상 상한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책 뉴스를 볼 때 표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만 볼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정책 뉴스를 볼 때 표면만 보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누군가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할 때 그 세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해보는 습관이요. 경제는 정의롭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정책도 실제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간극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보기에 옳은 것과 실제로 옳은 것 사이에 언제나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극을 누가 채우는지가 진짜 문제의 핵심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세입자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세금이 많이 올랐다며 월세를 올려야겠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요. 그 세입자는 자신이 정책의 최종 부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달 예산을 어떻게 맞출지 걱정하고 있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조용한 현실입니다. 정책의 진짜 의도가 뭔지보다 그 정책이 결국 누구의 지갑을 건드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숫자가 오가는 뉴스 뒤에 있는 실제 얼굴들을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야기니까요.